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진행이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체도 없고 또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예정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어져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변론의 순서는 먼저 국회의 봉쇄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는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둘레는 총 2.5km이고 또 출입문이 7개이며 또 각 건물들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의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출입 봉쇄를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병력을 우선 출동시켜 놓고 그때그때 명령을 내리면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군 병력의 동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으로 정의하였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본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이유에 비추어 보면은 그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곽정근의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이 되었습니다. 곽정근은 과거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시에 작전처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곽정근은 이 사건 계엄 직후 12월 6일에 곧바로 유튜브 김병주 TV에 법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출연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곽정근의 부하인 707 단장 김현태의 폭내에 의해서 발견된 사실에 따르면 김병주 의원은 그 전날인 12월 5일에 미리 곽정근에게 시나리오를 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시켰고 다음날 김병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과 함께 마치 특전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했고 곽정근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특전사 요원들을 빼내라 라는 지시를 하였던 곽정근의 답변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로 둔갑시켰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의료적 영상에서도 곽정근이 사진과 같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당시 옆에 있던 당황한 박선원 의원이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곽정근만 들리는 소리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야지요 라고 지시하는 그 장면과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곽정근은 야당 의원들이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진술을 준비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조주호 경찰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주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6회에 걸쳐 국회의원을 출입시키지 말고 출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사유에 비추어 보면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호는 검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총 8번의 비화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중 의원을 체포하라는 앞에 6번 전화는 모두 포고령이 공포된 이후에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2번 전화는 격려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6번 전화가 뒤에 2번 전화와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가 있었다고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본 심판정에서 그 중간에 걸린 다른 사람의 전화가 계엄 사령관의 박안수 전화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박안수의 전화는 조지호에게 계엄 포고령을 알려주는 전화였고 전화를 한 시간은 23시 23분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고령이 공포되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6번의 전화를 받았다는 조주호의 검찰 진술은 본 심판정에서의 증언과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 포고령 공포 이전까지 대통령이 6번에 걸쳐서
전화를 하여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다는 것도 그 짧은 시간에 조주호에게 반복해서 6번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주호가 피청구인으로부터 6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시기가 어느 경우이든 간에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 피청구인은 조주호 경찰청장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는 1차 출입문 봉쇄 후에 다시 국회 관계자 선별 출입을 허용할 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조치를 취한 전화였고, 둘째는 계엄이 끝난 후 05시경에 국회의원을 잘 통과시켜 주어서 계엄이 빨리 끝났다며 조주호와 김봉식을 치하한 전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전화에 대해서는 조주호도 그렇고 김봉식도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6번이나 피청구인이 조주호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조주호, 김봉식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전화 내용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 조주호의 제3회 검찰조서, 피신조서 24쪽을 보면 조주호는 검찰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국회를 전면 통제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주호의 진술은 또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6번의 지시를 받고 네 하면서 반복하면서 예하 간부들한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전사령관 곽정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도 사전에 상의 없이 뜬금없이 조주호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6번이나 종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주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주호는 혈액암을 앓고 있고 그 와중에도 수사기관과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였고 그 시간은 무려 52시간이나 달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서 8번의 조사를 받았고 한 번 받을 때 최장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주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 조주호가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진술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현태는 본 심판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은 바 없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을 때 안기백 의원을 본청 복도에서 만났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계엄당에 소지한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곽정근도 동일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또 의원을 끌어내거나 출입하는 의원을 체포하여 국회에 계엄해주 요구하는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의원을 끌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홍장원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방첩사에 의해서 정치인 체포 등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는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받지 겸하는 거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본 심판정에서 재판관님이 질문하였듯이 홍장원은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긴밀한 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홍장원에게 대뜸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둘째, 피청구인이 과거 국정원 수사를 3년 동안 하였고 또 국정원 인사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려 했다면 해외 담당인 1차장인 홍장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체포 자체의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국정원에게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시 참석한 국정원장을 보고 국정원장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 사무를 국정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해외 담당 1차장의 홍정원에게 연락했다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사무를 상의하려 했다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홍정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어 왔습니다. 또 두 번에 걸친 본 심판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여러 번 위증을 하였습니다. 메모의 작성 경위라든지 메모의 작성 주체, 메모의 기재 내용, 메모를 기재한 장소, 메모의 종류, 1, 2차 축차 검거 지제, 방첩사 지하구금 시설, 기재 등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메모의 가필 주체가 홍 장관이 아닌 민주당 박선원 의원으로 의심된다는 필적 감정까지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 홍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격려자를 받는 것을 귀하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정치적 개입으로 경질 통보를 받자 대통령과의 통화를 여인영과의 통화와 연관시켜서 정치인의 체포 지시로 조작하여 야당 의원들과 함께 내란몰이 탄핵 공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첩사가 정치인 법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유영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본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인 법관 체포와 관련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는 체포 지시 또는 시도 여부는 피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정치인 법관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체포를 시도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가업에 덧붙여 추정된 가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해진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형사들이나 방첩사 요원들은 체포 임무를 받은 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회 봉쇄가 있지도 않았고 국회 의결 방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가 있지도 않았고 또 체포된 바도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계속적으로 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